흔들리지 않는 부동산 평가 기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입지 가치를 파악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입지에 주목해야 할까요? 미래 가치가 높아지는 입지에 주목해야겠지요. 가치 투자의 최고봉 워런 버핏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년 이상 보유할 주식이 아니라면 단 10분도 갖고 있지 말라고 말이죠. 내 집 마련도 같습니다. 10년 이상 거주할 만한 가치가 없는 부동산은 매수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실거주도 결국 투자입니다. 결국 부동산을 매수한다는 것은 10년 후의 가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RH 코리아의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 3부작.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 서울 부동산의 미래. 서울이 아니어도 오를 것은 오른다. 부동산 의사결정에 필요한 여러분만의 확실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 3부작. 바로 여러분의 10년을 함께할 책입니다. 빠숑의 세상 답사기. 안녕하세요, 빠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학렬입니다. 네, 오늘도 특별한 분을 모시고 또 방송을 또 해볼까 합니다. 그동안 이제 부동산 얘기만 했었는데 오늘은 부동산이 아니라 어떻게 부동산의 경쟁 분야죠. 주식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계신 이제 주식 전문가분들이 많으신데 그 중에서 가장 설명을 잘해주실 분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머리가 좋으신 분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 모시고 정말 진짜 주식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질 텐데 그것들을 가장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만난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처음 만남부터 인상이 강렬했고요. 지금도 좀 많이 좀 저도 배우려고 좀 따라하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경 PS 자산운용이라는 회사에서 그 주식운용 펀드 매니저로 근무를 하고 있는 강대권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런 자리에 나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네. 되게 긴장도 많이 됩니다.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네. 아마 이제 제 팟캐스트를 들으신 분들은 강대권님이 누구실까 궁금하실 텐데요. 대부분 부동산 베이스가 많으실 테니까 이쪽에 그 투자 자산 운용사에서는 굉장히 신화적인 인물이시고요. 아닙니다. 네, 가치 투자를 굉장히 좀 제대로 하시는 분 중에 하나고요. 일단은 이분을 모신 이유 중에 뭐냐면요. 제가 대화를 해보면 알잖아요. 어떤 얘기를 그러니까 질문을 하더라도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굉장히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좀 그게 굉장히 뛰어난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머리가 좋은 거고 천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만난 분 중에서는 최고셨어요. 과찬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래서 주식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 질문을 던질 테니까 좀 친절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용어 설명 이런 것들은 아니라 지금 주식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잖아요. 주식이 어렵다고 하고 좀 계속 폭락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반인들한테는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시장 지금은 시황을. 지금 시장은 사실은 설명이 안 되는 시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최근에 이제 워낙 그 주가 낙폭이 크다 보니까 뭐 이제 이슈가 되게 많이 있는데 그 사실은 뭐 이게 어떤 기준이나 분야에서 다르긴 한데 그 저희가 지금 집계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에는 최근 1년간의 변동폭으로 봤을 때 상대적인 최근의 하락률이 거의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이에요. 진짜요? 네. 와. 그래서 물론 이렇게 그 지수의 폭 자체가 그만큼은 아니지만 근데 그 전에 비해서는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최근 낙폭이 뭐 이전에 이제 많이 하락했던 때가 2011년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미국 신용등급 강등됐을 때 그때도 이제 지수가 코스피가 한 2170 정도에서 1600 정도까지 밀렸었는데요. 사실 그때 이 상황을 이제 이미 초월했고요. 뭐 낙폭도 그렇지만 그 비율로도 초월했고 거의 이제 금융위기 정도의 수준인데 사실 뭐 경제 상황이 지금 좋은 건 아니지만 뭐 금융위기까지 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렇게까지 위기가 아닌데 주식이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사실은 뭐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게 과연 설명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서로 이게 약간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분께서도 설명할 수 없으면 일반인들은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아닙니다. 사실은 네. 이제 이렇게 뭐 항상 그 모든 투자라는 게 네. 변동이 커지면 네네. 또 그만큼 이제 손실을 많이 볼 수도 있고 네. 또 당황할 수도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이후에 또 더 좋은 기회를 예비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렇게 변동이 커질수록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는가를 생각을 좀 열심히 좀 고민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지금이. 그러면 이제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어떻게 고민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주식 신문, 그러니까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신문 같은 경우나 매장 직원분들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또 친구들끼리 네. 소위 말하는 정보라 그러면서 이제 주고받고 그러는데, 네네네. 그런 걸로 예측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앞으로 뭐 어떻게 방향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좀 확실해 보이는 것 중에 하나는 시장이 변동이 되게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르던 내리던 네. 위아래로 되게 많이 진동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사실은 지금은 그 약간 그냥 단순하게 접근을 하거나 네. 아니면 단기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했다가는 좀 오히려 이렇게 약간 좀 큰 손실을 보거나 네. 좀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제대로 접근을 해보고 네. 좀 깊이 고민을 해보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단기 투자가 있고 장기 투자가 있을 텐데 이 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어떤 스타일이세요? 저희는 예. 제가 근무하고 있는 유경PC 자산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 계속 제가 이제 이 캐리어를 시작했을 때부터 계속 저희는 가치 투자한다. 네네. 뭐 소위 말하는 워렌 버핏 워너비 뭐 그런 네. 얘기를 하면서 예. 뭐 기업의 가치, 좋은 기업을 싸게 사서 네. 오랫동안 보유를 하면 예. 버펫처럼 될 수 있다. 네. 뭐 이런 유의 투자를 저희는 계속 추종을 해왔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대학교 때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네네. 그때부터 이제 처음부터 어떻게 우연찮게 이제 가치 투자를 배우기 시작을 해서 줄곧 그쪽으로만 네. 뭐 지금 한 20년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가 하는 방식은 조금 이제 단기적인 가격 변화를 추종하기보다는 네. 이제 좋은 기업이 네. 아주 싼 가격에 나왔을 때 네. 요즘 같은 시대일 수도 있겠죠. 예. 뭐 그런 시기에 기업들을 잘 골라서 예. 오래 보유하는 방식의 투자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강대건 본부장님 측에서는 지금 시장이 더 좋은 건가요? 그런 사실은 네. 이제 시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지난 10년 동안 이제 뭐 사실 전 세계에서 안 오른 자산이 없잖아요. 그렇죠. 뭐 부동산도 많이 올랐지만 네네. 사실은 부동산만큼이나 뭐 전 세계 거의 모든 자산이 다 올랐거든요. 네. 뭐 벤처 기업의 가치도 많이 올랐고, 네네. 뭐 M&A 할 때의 기업 가치도 되게 많이 올랐고, 주식도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그 10년 동안 주식시장도 뭐 우리나라는 조금 아니었지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좀 금융위기 이후로 그 미국을 대표하는 지수인 S&P 500 같은 지수를 보면 3배 이상 네. 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그 시장이 많이 올라갈 때 주도했던 종목들이 네. 여러분 뭐 다 아시는 팡이라고 해서 네. 그 뭐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에서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빵이라고 묶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뭐 플랫폼 기술, 네. 뭐 4차 산업혁명, 네. AI 이런 것들이 주식을 되게 주도를 많이 해왔었어요. 네네. 근데 보통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네. 뭐 아마존 보면은 최근에 몇 년은 아니지만 네. 뭐 창사 일에 한 번도 뭐 이익을 내본 적이 없는 기업, 뭐 이런 상징성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예. 그런 표현하는 기업들이. 그래서 네. 이런 기업들을 보면은 되게 그 이익은 성장성은 굉장히 높은데 네. 이익은 별로 나지 않고 예. 대신에 이제 사람들한테 스토리를 파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이쪽 시장을 지배할 것이다. 음. 뭐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되게 좋았어요. 네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트렌드가 흘러가다 보니까 네. 최근 3, 4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런 주식을 이제 뭐 성장주, 음. 모멘텀 주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네. 이런 주식들이 되게 좋고 네. 보통 가치 투자라고 표현하는 거는 네. 연에 100억을 버는데 시가총액 5억밖에 안 돼. 뭐 이런 식이거든요. 예. 너무 싸. 뭐 지금 사야 돼. 뭐 5년이면 내가 투자한으로 다 뽑을 수가 있어. 뭐 이런 개념으로 얼핏 하는 들어보면 건데. 그런 주식이 굉장히 좋은 주식처럼 들리는데 네. 그런 주식이 있어요? 많아요? 그런 주식이 요새 많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원래도 네.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지게 더 싸졌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주식들이 사실은 네. 그 금융위기 이후에 지난 10년 동안에 별로 인기가 없는 스타일이었어요. 아. 이런 주식에 사는 것보다는 네. 미래를 바꾸는 주식, 그쵸. 뭐 로봇, AI 이런 데 네. 투자하는 것들이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았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주가 하락에서 저희가 이제 보는 관점 중에 하나는 네. 그 사실은 이제 최근에 주가가 왜 빠졌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들이 있지만 네. 그 중에 이제 그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시장을 주도했던 이런 그 플랫폼 IT 기업들, 네네. 미국의 팡 같은 기업들이 네. 성장성이 조금 둔화되는 양상이 보이면서 네. 이런 기업들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이제 주식이 같이 밀렸거든요. 예.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약간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좀 뭐 그렇게 확신할 수는 없지만 네. 뭐 그동안 너무 시장을 주도해왔던 그런 스타일들이 약간 좀 소강 상태로 가고 그동안 소외받았던 뭐 가치주 이런 것들로 조금 다시 바뀔 수 있는 국면이 아닌가. 네. 뭐 이런 게 또 접근을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성장주 투자라고 하는 종목이 있고 모멘텀 투자라고 하셨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 본부장님께서는 그런 것보다는 가치 투자 위주로 지금까지 해오신 건가요? 네, 저는 뭐 제 직업상 캐리어도 그렇고요. 예.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가치주만 고집을 해왔었습니다. 이제 영업도 하셔야 되니까 네. 외부적으로 이제 투자 수익률을 공개하실 거 아니에요? 아, 네네네. 여쭤보면 어떻게 대답하시 주시나요? 그동안 10년 동안 수익률이 어떻게 되셨는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사실은 예. 이제 제가 펀드 매니저를 이제 올해 만 10년 했는데요. 예. 제가 항상 이렇게 고객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는 때려 죽여도 고수익은 못 낸다. 네네. 장이 아무리 좋아도 네네. 뭐 사실 저희가 이제 진짜 10년 동안 보면은 제가 뭐 당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제가 돈 벌 때는 항상 한 10% 정도 연에 그 정도 번 게 저의 최대 기록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올해는 좀 장이 많이 빠져서 저도 손실을 좀 봐서 네네. 민망하긴 합니다만 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방식이라는 거는 남들 빠질 때 좀 덜 빠지고 네. 그리고 욕심내지 않고 네. 그냥 매년 10%씩 따박따박 벌면 네네.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는 더 좋은 수익이 날 수도 있다. 그렇죠. 복리로 10%면 대단한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사실은 복리 한 20% 정도 50년 내가지고 세계 최고 부자가 됐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고성장 시대는 아니니까 예. 연에 10% 50년 하면은 네. 다음 세대 버핏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희가 목표하는 수익률도 예. 뭐 저희가 가치 투자가 굉장히 좋은 투자법이어서 뭐 엄청 저희가 돈을 많이 벌고 부자를 만들어드릴 일이 아니라 네. 뭐 연에 한 10% 정도 타겟팅 하신다 그러면 네. 이 투자법이 마음대로 편하고 좋다. 뭐 이렇게 사실 말씀드려 왔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많이 빠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럼 이 좀 가치 투자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성장주나 모멘텀 투자 그쪽 운영하시는 분들은 또 마이너스인 거죠 지금. 네, 사실은 그런 쪽이 사실 올해 초까지 되게 좋았다가 예. 여름 가을에 되게 많이 빠지면서 예. 사실은 성장주나 모멘텀 해줬던 분들이 한 어느 정도 빠졌나요? 그러니까 지금 뭐 지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예. 코스피가 2,700에서 지금 2,000까지 빠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의 한 25% 가까이 와. 이제 주장이 빠졌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그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0-40% 이상 많이 빠졌고 네. 뭐 최근 보면은 뭐 3분의 1토 막 4분의 1토 이렇게 난 종목도 되게 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본부장님 운영하시는 건 얼마나 빠졌어요? 저희가 이제 그 펀드 성격 따라서 이렇게 말까지 말씀드릴 네. 수 없는데 네, 저희도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말씀한 것처럼 연에 한 이거보다 10% 버는 뒷받침 게 잡죠. 예. 목표인데 예. 저희도 지금 한 마이너스 10% 빠졌습니다. 그래도 예. 뭐 다른 것들은 뭐 4분의 1토막 3분의 1토막 나오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선방하신 거네요, 그럼. 근데 이제 올해 예. 그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 사실은 이제 이게 지금 사실 저는 오늘 좀 투자 기회를 측면에서 봐야 된다는 말씀드리려고 왔는데 네네. 그 올해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실은 종목이나 업종을 가리지 않고 다 빠졌어요. 네. 그래서 뭐 가치 투자를 해도 성장 네. 투자를 해도 모멘텀 투자를 해도 모든 펀드가 다 요새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요새 운용사 수익률을 보시게 되면은 네네.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네. 보통 이렇게 연말 정도 되면은 이제 수익률별로 차이가 좀 많이 나야 되는데 네. 그 도매급으로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좀 보면 이게 좀 기회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들이 좀 덜 빠져야 되는데 같이 네. 많이 빠져서. 네네. 네. 그럼 보통 이제 저도 이제 부동산 쪽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다 빠진 시장에서는 제일 좋은 거 하라고 저도 추천을 하거든요. 네. 예. 주식도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게 그 예. 어떤 개별 기업의 이슈로 주식이 예. 빠지면은 네네. 이제 그 각 기업들별 편차가 나는데 예. 지금은 이제 뭐 그런 거잖아요. 트럼프가 무역 전쟁을 해가지고 그렇죠. 세상이 망할 것 같아. 어. 이러면서 그냥 뭐 삼성전자든 뭐 포스코든 나는 그걸 모르겠고 네. 일단 다 도망가야 되겠어.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시장이 많이 빠진 거라서 예. 사실은 이제 그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음. 무역 전쟁에 빠졌다고 한다 그러면 네. 무역 전쟁에 별로 관련이 없는 업종이나 네. 기업이라고 한다 그러면 네네. 사실은 찬스인 거죠. 그러면 이제 보통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좋은 게 제일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거든요. 맞습니다. 주식은 제일 좋은 주식이 어떤 주식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사실은 이제 그 부동산이라는 거는 예. 이제 그 비싼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강남이 비싸다 그러면 강남의 그 입지 인프라가 프리미엄. 뭐 입지라는 게 사실은 예, 있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의 입지라는 건 사실은 뭐 옛날에 뭐 고려왕이 하는 것처럼 뭐 수도를 천도하지 않는 다음에야 그렇죠. 사실은 이제 거의 그 예. 내 생애에서는 바뀔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확실하게 이해가 되네요. 예. 네. 근데 이제 주식의 네. 특성이라는 게 네네. 항상 그렇습니다. 주식도 지금 제일 핫하고 제일 네네. 비싼 주식이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주식인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올해 시장에서 많이 올랐던 게 뭐 바이오나 바이오나 뭐 전기차 관련된 거, 네. 뭐 이런 것들인데 사실 그런 것들이 성장성이라든가 미래 전망이 좋기 때문에 오르는 거지. 네. 사실은 뭐 그게 뭐 많이 올랐으니까 버블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부동산과 주식의 근본적 차이는 뭐냐면 네. 주식의 그 입지는 네. 부동산에서 말하는 입지는 네. 주식 입지는 사실
되게 빨리 바뀝니다. 네. 뭐 심지어는 뭐 올해와 내년에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나기도 하고요. 올해 굉장히 좋았던 펀더멘탈이 내년에는 최악의 입지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이게 분기마다 바뀌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 좋은 보통 이제 그 많이들 투자 격언 중에 하나가 그 이제 갑자기 딴 얘기해서 좀. 딴 얘기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그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주식을 고르는 펀드 매니저도 있지만 그 어디에 투자할지 그 큰 그림을 짜는 자산 배분을 하고 있는 뭐 그런 투자를 하는 펀드 매니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전 세계 자산 배분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이제 그 예일 대학교 기금을 굴리는 데이비 스웬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그분이 이제 그 예일 대학 기금이 이제 보통 미국은 대학 기금이 되게 크게 운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일 대학 기금을 한 30년 정도 운용을 하시면서 전설의 수익률을 내셔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률을 내셨나요? 네, 뭐 그분이 이제 제가 수치는 정확히 안 나는다면 하여튼 뭐 다른 모든 경쟁자들을 압도하는 정도의 수익률을 내셨어요. 근데 이제 뭐 워렌 버핏은 이제 기업을 고르는 사람이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펀드 매니저를 고르는 사람인 거죠. 내가 어느 운용사라든가 어느 헤지펀드에 내가 돈을 맡겨야 되겠다. 이런 걸 선택하시는 분인데 그걸 기가 막히게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내세웠던 원칙이 있어요. 지난 3년간 가장 수익률이 안 좋은 매니저한테 투자한다. 이게 이제 그게 그 이분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맨 처음에 나와요. 책이 뭐예요? 그 데이비 스웬슨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데이비 스웬슨 알겠습니다. 책이 이제 이렇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책들 그런 그 역발상 같은 거를 많이 얘기하시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생애에 바뀌지 않는 입지를 가진 부동산과 달리 이 주식시장이라든가 이런 그 기업에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그 상황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좋았던 게 내년이 되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좋은 부동산이라고 한다 그러면 좋은 입지를 가진 그냥 눈을 딱 그런 걸 투자하면 되겠지만 사실은 주식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걸 사면 내년에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지금 주식에 투자할 때는 어떤 정해진 입지, 고정된 가치를 보기보다는 이 변화의 흐름을 좀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올해 바뀌고 내년에 바뀌면은 어떻게 보면 주식에선 그게 장기인가요? 사실은 단기, 중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사람마다 기준이 틀려요. 사람마다 기준이 틀리는데 보통 저희가 뭐 얘기할 때에는 근데 보통 경기 사이클이라는 게 뭐 한 2, 3년 주기로 막 확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뭐 그런 게 한 중기 정도 개념의 사이클이라고 본다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뭐 장기 투자한다 그러면은 아주 뭐 빅 트렌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가령 뭐 우리가 뭐 인구 구조의 변화라든지 뭐 가령 이제 뭐 미디어의 변화가 뭐 옛날처럼 전통 미디어에서 1인 미디어로 바뀌고 있다라든지 지금 저희가 팟캐스트 하고 있지만 뭐 이런 어떤 그런 트렌드를 보면서 투자할 때는 장기 투자라는 개념으로 보고 뭐 경기의 이제 업앤다운을 볼 때는 뭐 중기 그다음에 지금처럼 이제 뭐 연중에 뭐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뭐 시장이 강세장이다 약세장이다 뭐 이런 걸 볼 때는 단기 이렇게 이제 저희가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좀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한다잖아요. 그게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정확히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무역 전쟁이라는 거를 일단 저희서 이제 항상 관심 있는 테마다 보니까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무역 전쟁이 트럼프의 것은 아닌 것 같다.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 국민의 의지일 수도 있다. 라는 점을 일단 처음에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계적인 이슈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앞으로 그냥 굉장히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그러니까 상시 무역 전쟁의 시대가 왔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전 세계 교육 구조 자체가 아예 좀 많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좀 근거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 무역 전쟁이 시작이 된 게 이제 작년 11월부터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2016년 11월에 당선이 되고 그리고 1년 동안에는 사실은 잠잠했어요. 취임하자마자 이제 그 시진핑 주석이랑 정상회담도 하고 우리는 좋은 친구 이러면서 잠잠하다가 작년 11월부터 이제 갑자기 무역 전쟁을 시작을 했거든요. 2017년 11월. 근데 그게 이제 딱 지금 엊그저께 이제 그 미국에서 중간 선거가 있었는데요. 그 중간 선거를 딱 1년 앞둔 시점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이제 선거 운동인 거죠. 선거 운동.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미국은 2년마다 선거가 있는데 이제 대선이 있고 그다음에 2년 뒤에 중간 선거가 있고 2년 뒤에 또 재선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2년마다 선거가 돌아가는데 그 트럼프는 딱 이 트레이드 워 무역 전쟁이라는 테마를 딱 1년짜리 그 선거 운동용으로 딱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선거 운동이니까 이게 그냥 정치인들이 어떤 수작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이게 정말 그 유권자들의 요구구나 미국 시민들의 요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지금
미국의 무역 구조를 보게 되면은 네. 사실은 이제 미국은 뭐 원래 만성적인 적자인 나라잖아요. 그렇죠. 소비를 하는 나라잖아요. 네, 예. 그 달러라는 그 기축 통화가 있다 보니까 예. 기축 통화를 찍어서 그렇죠. 남들이 만드는 물건을 사서 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라서 예. 항상 적자가 되게 많이 나는데 네. 근데 적자가 이제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커지고 있는데 2008년 이후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예. 다른 나라에 대한 적자는 그렇게 커지지 않는데 네. 이제 유독 중국에 대한 적자가 되게 많이 커져요. 아.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를 본다 그러면 올해 미국의 무역 적자 중에서 한 50% 가까이가 거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에 대한 적자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다 보니 네.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상황상 당연히 중국을 타겟으로 해서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를 해소하라는 게 어떤 그 사회의 요구일 수 있는 건 되게 당연한 거고요. 네네. 그런 것들을 무역 전쟁으로 표현한 거라서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네. 이런 무역 구조가 좀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전까지는 네. 항상 나올 수 있는 이슈라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예, 예. 그러면 중국과 미국의 그 교육 구조를 바꾸는 게 우리가한테 어떤 영향이 있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그 1990년대부터 네. 지금까지 한 20년, 30년 동안 네. 전 세계 경제가 굉장히 호황이었던 그 강력한 드라이버가 뭐였냐면 네네. 그 이거를 보통 우리가 달러 리사이클링 구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 연장선상인데요. 일단 미국 시민들이 네. 빚을 내서 소비를 합니다. 굉장히 많이 소비를 하고요. 어. 그럼 그 소비를 하는 물건들을 다 중국에서 만들어요. 그렇죠. 네. 그럼 중국에서 싸게 만들어주니까 네. 이제 미국은 물가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아. 소비를 그렇게 많이 해도. 네. 그럼 물가가 많이 싸지니까 금리가 안 올라가는 거고요. 네네. 그 금리가 내려가니까 네. 빚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러면 중국에서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면 네. 사실 중국은 뭐 기름도 별로 안 나오고 네. 그러니까 자원도 부족하고 예. 기술도 부족한 원래 나라였잖아요. 예. 그러면 중국이 전 세계 공장에서 물건을 많이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네. 중국에다가 자원과 기술과 중간재를 납품하는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 나라들이 대표적으로 브라질, 러시아, 일본, 독일 그리고 한국인 거예요. 아. 예. 그래서 한국이 한국도 들어가는구나. 네. 예. 그래서 이제 한국도 이제 중국에다가 예. 이제 저희가 이제 한 반도체라든가 뭐 이런 뭐 기계 이런 거를 잘 만드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런 그 수출품들이 대부분 다 중국으로 갑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도 우리나라도 이제 수출의 한 30% 정도가 지금 중국으로 차지하고 있는데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되게 그동안 고성장을 같이 구가했던 이유도 네. 중국이 전 세계 공장이 되면서 예. 중국이 필요로 하고 있는 예. 그 물건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계나 부품들을 우리가 줬던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아이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같은 것들을 중국에 주면은 아이폰을 이제 중국에서 조립을 하는 거죠. 네, 완제품을. 아, 네. 예.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랑 OLED를 만들어서 중국에 주면은 예. 중국에 있는 팍스콘에 있는 공장이 예. 만들어서 중국에 미국에 갖다 주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 미국이 소비를 해주고 미국이 빚으로 소비를 해주고 네. 중국이 싸게 물건을 만들어주고 예. 중국이 물건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네. 지원해주는 나라들 이렇게 이제 밸류체인이 갖춰지면서 네. 사실 이 나라들이 뭐 그동안에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지만 30년 동안 네. 사실 굉장히 좋은 환경을 되게 지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구조로 갔었었는데 예. 이 구조에서 이제 미국이 문제 삼는 거죠. 어. 우리가 언제까지 니네 물건을 사줘야 되니? 우리가 언제까지 빚을 내서 니네 물을 잘 살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 네네. 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을 한 거고 예. 만약에 그 구조가 흐트러진다고 한다 그러면 네. 이게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중국의 원재료와 네. 중간재를 납품하고 있는 나라들 예. 한국 같은 나라들이 문제가 많이 되고 아까 있는 거죠. 말씀 러시아, 뭐 브라질 다 그런 인도 그런. 네, 예. 맞습니다. 예. 빠숑의 세상 답사기. 그래서 올해 그 이제 주식이 우리나라만 빠진 게 아니라 예.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그 신문 보니까 다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네. 그런데 이제 올해 그 주시장 빠진 나라별 국가별로 이렇게 나래비를 세워보면은 네. 그 이제 지난주 말 기준입니다. 네. 그래서 11월 2일자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네. 한국이 거의 전 세계 제일 많이 빠진 나라 중에 하나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무역 전쟁의 당사국인 중국보다 한국이 더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빠진 나라가 뭐 터키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이렇게 좀 이렇게 거의 금융위기를 겪고 예, 있는 그치. 거기는 네. 환율 때문에 예. 명품 사러 간다고 사람들 막 네.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 네. 빼고는 한국이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은 이렇게 억울한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는데 예. 이게 한국이 많이 빠진 이유가 예. 일단 그 이제 글로벌한 시각에서 본다 그러면 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공격을 해가지고 네. 이 무역 구조가 바뀔 때 피해를 보는 나라가 어디냐라고 네. 봤을 때 당연히 중국이 먼저 나오겠지만 네. 한국도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겠구나라고 네. 사람들이 보여지는 부분들이 되게 크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결국은 이게 그 외국인들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도 있고 외국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빠지는 것들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파니까 네, 불안해서. 네, 네. 사실은 이제 좀 억울한 부분도 있는 게, 그러니까 네. 뭐 펀더멘탈로 보면 이제 무역 전쟁의 영향을 한국에 되게 많이 받는 부분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그 금융시장 측면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네.
그 중국의 주식시장이라든가 중국의 금융시장은 지금 많이 개방화 되긴 했지만 네. 거래가 완전히 자유롭진 않거든요. 예. 뭐 예를 들면 중국 주식을 사고 싶으면 네. 중국 정부로부터 이제 허가를 받는 투자자만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제약이 있는데 네네. 한국 시장은 사실은 그런 제약이 없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 네네. 또 한국의 그 파생상품 시장이 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유동성이 매우 풍부한. 파생상품이라는 게 뭔가요? 그 보통 선물 옵션 이렇게 매일 많이 하는 예, 거잖아요. 그래서 예. 주식 선물 같은 시장들을 많이 하는데 네. 거래가 되게 활발한 시장이거든요. 그것도 외국인들이 많이 하나요?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령 이름이 있는 거죠. 이제 보통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는 네. 이제 그 미국 시장으로는 이제 야간 밤 시장이기 때문에 네네. 급하게 이제 포지션을 해지하거나 이럴 필요가 있을 때 아시아 시장을 쓰는데 네. 가령 트럼프가 트위터를 날린 거죠. 예. 뭐 중국 니네 끝났어 이런 식으로 이제 험한 말을 날리면 네. 당장 이제 주가가 빠질 거니까 예. 뭔가 이렇게 포지션을 잡아서 해지를 걸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중국 관련이 된 피해가 크니까 예. 예. 중국 시장을 팔아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거래가 부자연스럽다는 거죠. 예. 그러면 한국은 중국이랑 비슷한 색깔이니까 예. 그 한국 시장은 거래가 편하니까 예. 일단 한국에서 포지션을 막 확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국에 대한 포지션을 예. 대체하는 포지션으로 예. 중국의 프락시로 한국 시장을 많이 쓰다 보니까 네네. 사실 올해 이제 외국인 매도가 좀 거칠게 나왔던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 되게 명예롭게도 전 세계에서 제일 약한 한국 시장이 돼버린 뭐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정확히 같습니다. 기억은 안 나지만 뭐 코스피가 또 상위 순위고 코스닥도 상위 순위고 막 그러더라고 보니까 네, 그것도 네. 따라서 계산을 하는데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얼핏 외국인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판단은 되는데 네. 이게 지금 이제 한국 주식 총액이 어느 정도인데 외국인들이 거기서 이제 사고 파는 금액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이렇게 네. 보면은 예.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한 뭐 100이라고 놓고 본다 100으로 그러면 보면은 상당 주식 중에 한 40% 정도를 예. 그 대주주가 들고 있어요. 예. 대주주와 특수관계. 아, 그러니까 이제 기업의 예. 오너들이 갖고 있는 거죠. 소위 말하는 소유주들, 그러니까 예, 오너들. 예. 이분들은 이제 거래를 잘 안 하시겠죠. 예. 이제 왜냐하면 내 회사니까. 예. 사실 거래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분들도. 네, 거래는 할 수 있습니다. 거래는 할 수 있지만, 근데 예. 이제 보통 오너가 판다고 하면 이제 주가가 폭락을 해버리니까요. 그쵸, 뭐 그쵸. 우주 안 좋으면 팔겠어. 예. 뭐 이러면서 이제 하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거래를 잘 안 일으키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이제 100 중에 40을 오너 갖고 있고, 네. 한 40% 정도를 이제 외국인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인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와. 그 기업의 오너들이 갖고 있는 정도의 양을 예. 이제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예. 외국인들이 굉장히 영향이 큰 거네요. 맞습니다. 예. 예. 어차피 40%는 거래가 안 되는 비율이고 네. 나머지 60에서 40이면은 야, 그렇죠. 거의 거의 60%네요. 맞습니다. 물론 이제 외국인들도 네. 이제 이 40%를 네. 뭐 빈번하게 거래하진 않아요. 그렇겠죠, 이제 거의 당연히. 같지만 그래도 이제 절대적인 비중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네. 실제 이제 그 보통 그냥 데일리로 트레이딩하는 네. 한국 내 어떤 뭐 국내 기관을 포함해서 예. 그건 실제로는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느 나라에서 투자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은 이제 네. 이게 그 워낙 전 세계 자산이 예. 이제 지금은 사실은 이제 금융의 시대잖아요. 실물의 그렇죠. 시대라기보다는 네. 실물은 정체가 되고 네. 금융시장은 계속 팽창하는 시대다 보니까 네네. 전 세계적으로 자산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뭐 이제 당연히 미국 쪽 자금이 되게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국 자금이 되게 많이 있고. 네. 근데 영국 자금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영국이 이제 그 유럽의 금융 중심지이기 때문에 네. 영국에서 나왔다고 해서 영국 자금은 아닙니다. 네. 뭐 러시아 자금도 영국에 가 있고, 그렇겠네요. 뭐 사우디 자금도 영국에 가 있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펀드 뭐 보통 이제 구급 펀드라고 하잖아요. 예. 우리나라 국민연금처럼. 네네. 근데 전 세계 제일 큰 구급 펀드가 노르웨이 연금입니다. 아, 노르웨이 연금이에요? 네. 하긴 거기는 또 그 예. 연금지도 잘 돼 있으니까 그렇겠네요. 예. 네, 그래서 노르웨이는 이제 석유가 나는 나라잖아요. 예. 그래서 뭐 북해산 뭐 브렌트 할 때 이제 예. 그 북해 심해에 나오는 기름이 이제 노르웨이에서 많이 나오는데 네네. 노르웨이는 기름이 전부 다 국가 소유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기름을 팔아서 나오는 돈을 네. 이제 이거를 이제 미래에 우리 자손들에게 써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기름 파는 돈을 다 그 구급 펀드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난 그 수십 년 동안 판 기름을 다 돈으로 환산해서 예. 펀드를 갖고 있다 보니까 네. 노르웨이 구급 펀드가 전 세계 제일 큰 펀드예요. 그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1,000조 이상입니다. 한국 예산의 2배가 네. 넘네요. 계속 커지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그 펀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보면은 네. 보통 연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안전성이 중심이다 보니까 네네. 채권 투자를 중심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노르웨이 구급 펀드는 네. 주식 투자 중심이에요. 굉장히 공격적이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얼핏 본 통계인데 수치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네. 노르웨이 구급 펀드가 네. 전 세계 주식이 2%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 예. 그래서 전 세계 거의 모든 주식을 갖고 있는 상황이 되고 예. 있고 그래서, 네.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도 네. 뭐 노르웨이 자금도 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 아직 비중이 크진 않습니다만. 그건 제가 처음 알았다시는 노르웨이가 그렇게 큰 투자국인 처음 알았네요. 네. 그러면 일단 한국 주식시장이 일단은 미국과 중국 그런 역학관계는 이제 이해를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계속 무역 전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장기 할거 될 것 같다. 그럼 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좀 주식시장이 안 좋아지는 건가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 무역 전쟁은 계속 될 것 같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미국이 소비하고 중국이 물건을 만들고 뭐 네. 이런 구조화에서 수혜를 보는 것들은 네. 앞으로는 계속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뭐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예. 뭐 주가가 사실은 계속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보통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동트기 전에 제일 어둡다고.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을 때가 오히려 찬스도 있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네. 이제 그런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그 주가라는 게 네. 그 오늘에 있는 일만 반영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이제 주식 투자라는 게 그 갑자기 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괜찮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세계 최초의 주식이 뭔지 아세요? 세계 최초의 주식이요? 예. 몇 년도쯤 나오는 건가요? 17세기에 17세기에 나왔습니다. 1600년대. 예. 그 당시에 뭐가 있었을까? 뭐 조선업 그런 건가요, 혹시?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네. 그 증권거래소 네. 최초 주식이 네. 네덜란드에서 나왔어요. 튤립이에요, 혹시 그런 거예요? 예, 그 튤립 전이죠. 전. 예, 튤립 투기가 나오기 전부터 이제 이게 네덜란드 네. 주식이라는 게 처음 네. 이제 발명이 된 건데 네네. 근데 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그 당시 네덜란드가 이제 전 세계 무역을 지배를 해서 그렇죠. 아시아에서 향신료를 떼다가 이제 유럽에다 네. 팔았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네덜란드 한국에서 배가 출항을 해가지고 예. 인도네시아를 거쳐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네. 한 2년이 걸립니다. 그렇겠죠. 2년 정도 걸리는데 통신이 없으니까 네. 배가 한번 떠나고 나면 네. 이게 이제 배가 2년 뒤에 돌아올 텐데 네. 얘가 중간에 뭐 해적을 만났는지 태풍을 만났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배를 한번 출항시켜서 굉장히 많은 자본이 필요한데 네. 이게 2년 동안 강간무소식이니까 네. 사실은 중간에 이제 이거를 뭐 팔고 싶을 때도 있고 예. 뭐 내가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는 뭐 내가 갑자기 큰 병에 걸려가지고 내가 이걸 유동화시키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2년 동안의 불확실성을 뭔가를 내가 이거를 딴 사람한테 매매를 해야 되겠다고 나와서 네. 그래서 그 무역하는 선박에 대해선 그 자본을 처음으로 증권으로 만든 게 주식의 탄생의 계기입니다. 제가 반은 맞췄네. 맞습니다. 배는 맞았으니까. 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사실은 본질이 예. 오늘 있는 일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되게 큰 그러네요. 불확실성에 있는 거를 현재 가격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자산이에요. 예. 그러네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뭐 배가 출항해서 네. 2년 동안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랐지만 네. 이게 가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뭐 그런 식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은 네. 주가라는 거는 사실은 앞으로 벌어질 일을 상당 부분 되게 많이 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주식을 할 때 무역 전쟁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다. 예. 그럼 무역 전쟁 계속될 거니까 네. 앞으로 계속 안 좋겠네? 예.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앞으로도 나빠질 일이 이미 먼저 그게 반영이 돼 있다고 한다 그러면 네. 선반영이라고 하죠. 선반영. 예.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원래 본질 자체가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미래에 있을 때까지 반영한 수준보다도 더 많이 빠졌다고 한다 그러면 네. 찬스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예. 내가 봤을 때는 예. 무역 전쟁에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예. 이제 이 악재가 더 나올 건데 가격이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아. 네. 이러면 이제 이거는 숏이죠. 예. 이제 더 빠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주가가 이제 무역 전쟁이 계속된다고 해서 앞으로 일괄적으로 계속 안 좋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건 어폐가 있고요. 네. 제 생각에는 그 아직 함부로 말할 수 없고 측량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예. 현재의 충격이 어느 정도는 좀 많이 반영이 돼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선반영 돼 있다, 풀 반영돼 있다 이게 말하기는 좀 외람되지만 네.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어서 네. 뭐 당장 이제 여기서 추가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물론 이게 이제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이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제 어느 산업이냐, 어떤 특성을 가진 회사냐에 네. 따라서 차별화가 되게 많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일단 뭐 무역 전쟁 얘기 나오고 중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가장 좀 타격을 본 산업군이 뭘까요? 그러면? 사실은 예. 되게 광범위해요. 광범위해. 네, 되게 광범위한데 예, 거의 뭐 모든 네. 무역 다 차지할 테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트럼프가 계속 걸고 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중국 제조 2025라고 해서 예. 그 이제 중국 제조 2025가 뭐냐면 이제 예. 그게 이제 지금 시진핑 정권에서 이제 야심차게 발표한 계획인데 네네. 그러니까 2025년까지 네. 중국의 제조업의 경쟁력을 되게 올리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모든 가전제품을 우리가 다 만드는데 네. 거기 들어가는 반도체는 다 수입이더라. 예. 이게 말이 되니 중국에서 만들자. 네네. 그래서 이제 중국 제조 2025가 뭐 반도체라던가 네. 뭐 로봇이라던가 네. 뭐 핵심 소재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국산화시키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게 되면은 네. 이제 이제 미국은 기술 수출하는 나라니까 그렇죠. 이제 기술 수출을 이제 막히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트럼프가 이걸 계속 시비를 많이 걸어요. 근데 중국 제조 2025가 네. 니네가 다 기술을 내재화시키겠다는 게 네.
다 불법적으로 기술 빼가고 우리나라 기술자들 막 몰래 훔쳐가고 네네. 이러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거를 중단하라. 네. 이거를 뭐 재검토를 해라.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핍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네. 사실 우리한테는 되게 위기이자 기회예요. 그러니까 중국 제조 2025로 중국의 이제 제조업이 고도화가 좌절이 되면 네. 당장 거기다가 부품을 팔아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네. 안 좋을 수도 있는 건데 네. 반대로 본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주가 되게 싼데 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이 한국의 텃밭이었던 D램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다. 예. 뭐 플래시 메모리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런 예.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중국 제조 2025로 인해서 중국의 제조업의 고도화가 조금 만약에 더뎌진다고 한다 그러면 네네. 이제 중간재나 부품판 입장에서는 한국 입장에서는 더 오히려 좀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네. 기회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상반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 위기와 기회를 다 갖고 있는 것 같네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네. 무역 전쟁 때문에 한국이 어디가 안 좋아질 거냐라고 예. 말한다 그러면 사실은 거의 다 안 좋아질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와. 중국 경제랑 연동돼 있는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네. 만약에 중국 경제가 이걸로 침체가 간다. 네. 그러면 뭐 한국은 뭐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네네. 네. 당연히 전반적인 영향을 다 미칠 건데 네. 반대로 본다 그러면 그 이면에 또 기회 요인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중국이 안 좋아지면 당연히 반도체 사업이 안 좋습니다. 네. 중국이 전 세계 반도체 제일 많이 소비하는 나라고 예. 우리나라 반도체의 3분의 2가 다 중국으로 넘어가거든요. 3분의 2. 예, 야, 예, 예.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뭐 우리나라한테는 반도체 좋은 일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반도체의 어떤 경쟁력 측면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네. 이게 연장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만약에 아까 그 얘기로 들어가서 네. 주가 측면에서 뭐 중국 경제의 불황에서 오는 그런 부분들은 이미 가격에 다 반영이 돼 있는데 네. 근데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더 좋아졌으니 네. 이거는 가격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다라고 네. 본다 그러면 이제 찬스일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반도체 하면 딱 떠오르는 회사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인데 네. 이게 좀 위기랑 기회가 다 있다라고 제가 좀 들리는데 네. 그럼 지금 뭐 삼성전자가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주변 사람 중에서 이제 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이게 조금 더 봐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뭐 어설프게 판단하기 좀 애매한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 주시장에서는 이제 PER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예, 예. 이제 보통 우리가 퍼라고 하는데, 하죠. 예. 예. 그때 보통 이제 부동산에서는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뭐 예. 내가 상가를 얼마를 투자를 했는데 네. 임대 순위를 얼마가 나온다. 네네. 몇 프로면 뭐 순위를 좋은 거고 나쁜 네. 거고. 근데 네. 이거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그 어떤 기업이 버는 1년에 버는 이익이 있는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모두의 음. 1년에 100억을 버는데 네. 시총이 500억이다 이런 말씀 네. 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PER이라는 게 네. 1년에 버는 이익으로 네. 시가총액을 나눈 겁니다. 아. 그래서 퍼가 10이다라고 예. 한다 그러면 예. 1년에 100억을 버는데 예. 시가총액이 1000억이라는 의미예요. 예.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의 평가가 되느냐, 어느 정도 가치 평가가 되어 있느냐라고 볼 때 네. 이제 이 삼성전자의 퍼, 하이닉스의 퍼를 보면은 네. 대충 이 회사가 지금 얼마 정도의 가치를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네네. 그 삼성전자의 퍼가 한 6.8배, 그러니까 예. 7배가 채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1년에 버는 이익 대비해서 예. 한 7배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아. 그 하이닉스는 네. 4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가 올해 버는 이익이 있는데 예. 올해 버는 이익에 곱하기 4를 하면 예. 지금 시가총액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이게 낮을수록 좋은 거죠. 낮을수록 굉장히 싼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는 되게 싼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1년에 사실은 100억을 벌면 예. 내가 5년을 벌으면 500억이 벌리는 거잖아요. 예. 누적적으로. 네. 그럼 내가 만약에 5년 뒤에 회사를 청산한다. 예. 회사를 사업을 내가 그만하겠다. 음. 그러면 내가 이제 5년 사업할 건데 5년 동안 100억은 벌 거면 네. 500억을 내가 들고 나올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럼 퍼가 5라는 거는 네. 사실은 사업을 5년 정도의 가치를 준다는 거예요. 네. 5년 정도 2년쯤 벌 거니까. 네네. 그럼 하이닉스의 사실은 퍼가 4배가 안 된다는 거는 예. 하이닉스의 이익이 예. 4년도 안 가겠구만. 예. 시장에 이렇게 본다는 거죠. 예. 삼성전자의 PE가 7배가 안 된다는 거는 네. 퍼가 7배가 안 된다는 거는 삼성전자가 지금 돈을 되게 잘 버는데 예. 얘네가 뭐 벌어봐야 이 정도 돈은 한 7년도 못 벌겠구만. 예.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굉장히 싸다라는 거 봤을 때에는 네네. 주시장의 평가가 예. 이 정도다. 근데 이렇게 그게 지금 보시면 됩니다. 평가인데 이게 또 미래 가치를 반영한 거라고 하면 또 이게 또 다 얘기가 달라지고. 가령 예를 들면 하이닉스가 이제 최근에 회적 발표를 했는데 예. 하이닉스 회사에서 말하는 건 이런 거거든요. 예. 지금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D램을 만드는 회사가 네. 뭐 3개밖에 없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예. 미국의 마이크론 이게 끝이거든요.
그것밖에 없어요? 네. 네. 전 세계 3개밖에 없습니다. 거의 독점이네요.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전 세계 과점화된 시장이고 예. 중국 업체가 맞죠. 들어온다고 네. 하지만 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그렇죠. 또 이번에 뭐 중국 제조 2025 말씀드린 네. 그런 이슈도 있고 해서 네네. 상당히 시장이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뭐 우리가 바보냐. 예. 우리가 시장이 안 좋을 때 네. 이거를 뭐 생산을 많이 늘려가지고 네. 시장 우리가 망가뜨리지 않을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올해 정도의 이익이 예. 계속 꾸준히 날 거다라는 얘기를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지금 주시장에서는 이거 3년밖에 안 가는 회사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네네. 이게 뭐 5년 가고 예. 6년 가고 7년 가고 예. 이게 상당히 오래 가는 비즈니스라고 놓고 본다 그러면 네. 사실 지금 주가는 어마무시한 찬스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주변에 이제 주식을 이제 오랫동안 하신 분이 있는데 자기는 하이닉스가 제일 싼 주식 같대 세상에서. 그 말이 뭐 어느 정도 일일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올해 이익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예. 당장 만들어내는 이익으로 본다 그러면 네. 하이닉스가 거의 제일 싼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아. 네. 예. 그렇다고 이게 좀 추천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좀 얘기를 하는 아, 거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여기서 싸다고 했을 때 이제 이게 네. 싼 게 진짜 싼 게 되려 그러면 네. 이 정도 이익이 계속 유지된다라는 보장이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보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네. 저도 사실은 잘 확신은 못 그렇죠. 하겠어요. 하이닉스가 네. 내년에 이익을 잘 알 수 있을 거냐 물어보면 아무튼 지금 중국에서 이제 그 반도체 산업을 좀 키우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게 단기간에 되긴 어렵고 네. 그게 어느 정도 오르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텐데 네. 10년 정도 안에는 못 따라오겠죠, 당연히. 사실은 이제 이것도 좀 분분하긴 해요. 네. 분분하긴 했는데 예. 뭐 3, 4년 내에 따라온다. 이거는 사실은 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고요. 공장 짓는 시간도 안 될 것 같은데. 네. 공장은 지금 막 사업부터 짓고 있습니다.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막 네. 시작해서 막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공장이 뭐 한 내년 정도에 완공이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장비가 들어가서 이제 라인을 돌리면 한 2021년, 2022년 정도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윤곽이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네. 지금 예상으로는 그때에도 정상적인 제품을 만들기는 쉽지 않지 않겠냐. 예. 뭐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재밌네요. 이제 푹 빠져서 얘기를 했는데 예. 이양주 PER 말씀해 주신 김에 예. PBR도 좀 설명해 주시고 마치죠. 네. 그래서 이제 주시장에서 보통 이제 제일 대표적인 지표가 예. PER과 PBR입니다. 예. 그래서 PER은 이제 Price to Earning Ratio라고 해가지고 네. 아까 말씀한 것처럼 기업의 이익과 시가총액을 비교하는 거예요. PBR은 이제 그 Price to Book Ratio라고 해가지고 네. 여기서 book은 이제 네. 책인데 책이라는 게 아니라 회계적으로 예. 회사의 이제 자기 자본입니다. 예. 그래서 회사의 자본금이 이제 회사가 이제 보통 기업이라는 거는 이제 부채가 있고 이제 자기 자본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부채를 빼고 자본 대비 시가총액이 얼마냐. 네. 보통 자본이라는 거는 이제 이 회사가 이제 투자하는 금액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보통 한국 주식시장 얘기를 할 때 PBR 한 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PBR 한 배가 아니다라는 거는 네. 회사가 이제 그동안 투자한 돈 대비, 네. 그러니까 회사가 지금 이 회사를 청산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자산 가치 대비해서도 지금 주가 시가총액이 안 좋다라는 건데, 네네. 그래서 이제 PBR 한 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네. 이제 코스피가 요새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지금 PBR 한 배도 깨진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러면 이건 PBR은 숫자가 높은 게 좋은 거예요, 낮은 게 좋은 거예요? PER과 PBR 동시에 네. 둘 다 네. 숫자가 높을수록 예.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 대비, 네. 회사가 갖고 있는 이익 대비 예. 시가총액이 높은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비싸다고 볼 수 있는 비싸다고 볼 거고요. 수 있는 거고. PER과 PBR이 낮다라는 거는 네.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눈에 보이는 돈 대비해서 예. 시가총액이 낮은 거니까 예. 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단순히 근데 좀 높고 수치적인 수치만 보고 이걸 싸기 때문에 사고 이건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뭐 싼 게 비지떡이라고 해서 싸면 싼 대로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네. 넷플릭스, 아마존 이렇게 요새 핫한 네. 종목들은 뭐 네. PER이 100배, 1000배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높게 주는 거는 예. 지금 이익이 미미하지만 미래 가치를 나중에 어마무시한 거죠. 이익을 낼 거야. 그러네요. 라고 네. 보는 거고 예. 뭐 지금 뭐 우리나라 기업들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가 PER이 7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는 거는 네. 한국의 기업들이 맛이 가겠구나. 네. 이렇게 지금 사실은 녹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따지면 이런 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구축 있고 신축이 있을 텐데 네. 신축이 당연히 지금 비싸거든요. 네. 근데 구축 같은 경우는 곧 재건축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더 비싼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가치로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네. PSR이라는 개념을 많이 쓰는데 네. PSR은 뭐냐면 네. Price to Sales 그래가지고 네네. 매출액 대비 시총을 많이 봅니다. 매출액 대비 시총. 그래서 보통 이제 PER, PBR을 많이 쓰는데 네. 이제 PSR을 볼 때가 뭐냐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네. 부동산의 입지는 변화가 없지만 네. 경기는 맨날 변하잖아요. 네. 그래서 불황, 호황을 왔다 갔다 하는데 네네. 그 기업의 이익도 춤을 춥니다. 그래서 이제 업황이 안 좋을 때는 적자가 났다가 네. 업황이 좋을 때는 이제 흑자가 났다가 네. 이익이 많이 춤을 추거든요. 예. 그래서 PER로 볼 때는 PER이 6배네, 예. 뭐 이익의 4배네 이렇게 해서 샀는데 예.
내년에 적자가 나버리는 거예요. 싼 줄 알았는데 이제 비싼 주식이었던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근데 PSR은 이제 네. 매출이니까 근데 매출은 이익에 비해 사실 잘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매출액 대비 저평가가 사면은 네. 이제 좀 진짜 싼 거를 고를 수 있지 않냐라는 개념으로 이제 보조적으로 PSR로도 많이 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용어 정말 깔끔하게 정말 초등학생이 들어도 알만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재밌었고요. 예, 2부로 다시 또 돌아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숑의 세상 답사기.